지금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찾으려고 하면 아직은 물음표예요. 조금 이제 집중해서 어떤 종목이 나올까 옥석 가리기는 충분히 해야 될 때는 온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부터는 방치하면 안 되는 섹터. 외국인이라는 운전수의 운전이 굉장히 거칩니다. 개인은 하방을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상방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머크의 그 경구용 네. 치료제 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걸로 바이오가 완전히 그냥 양극화가 싹 돼버렸어요. 네. 그 미국도 뭐 노바백스니 모더나니 그냥 많이 폭락을 뭐 밀렸죠. 25%까지 장중에는 뭐 빠지는데. 이게 좀 이거를 명분 삼아서 가져다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려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일단 주식들이 지금 수급도 좋고 흐름도 좋아서 매매는 하지만 진짜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우리가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는 게 백신의 가격하고 치료제 가격이랑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죠? 백신은 사실 좀 되게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쉽게 개인적으로 사서 못 맞을 뿐이지. 근데 지금 머크 치료제 나온 게 한 우리 돈으로 8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도 이거를 이제 중증 환자들한테만 투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들을 다 리밸런싱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보면 오늘 뭐 12%대 빠졌던데. 뭐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관련해서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사실 셀트리온이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3분기 실적. 네, 근데 뭐 셀트리온이 언제부터 뭐 제약바이오가 실적까지 움직였다고. 근데 오늘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쾅쾅 나왔잖아요. 예, 쾅쾅 2번. 이 정도면 뭐 장중에 공매도 포함해서 뭐 투매도 나오고 그동안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 기준으로 한 26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사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오늘 못 견디고 많이 파는 거죠. 예, 왜냐면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1차로 지지선을 깨졌고 개파락. 네, 여기서 또 개파락도 나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의 주 타겟도 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겪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셀트리온만 그랬으면 뭐 그렇다 치는데 오늘 녹십자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녹십자도 14%,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8%,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볼까요? SK 바이오팜 또 보면 바이오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렸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도 보면 뭐 전혀 상관없었는데 얘도 뭐 그냥 이렇게 많이 밀죠. 네, 근데 보면 거래량이 말려 있어요, 다. 셀트리온은 투매가 나왔고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뭐 거래량이 완전 말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은 꼴이 됐죠. 그러면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하락은 했어도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네. 실리면서 됐죠. 실리면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한미 이런 종목도 낫죠, 사실. 네.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밀렸으니까. 근데 어차피 둘 다 하락한 건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려면 뭔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 산에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 어떠한 종목의 재료가 나왔을 때 또는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 뭔가 훈풍이 돌았을 때 빨리 올라간다라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한미가 좀 더 나은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나은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거 명분 삼아서 판 것 같고 오늘 매매 동향들을 보면 기관 연기금에서 좀 많이 팔았습니다, 솔직히. 좀 내용들을 보면 외국인들 보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이거 말고. 근데 그 연기금들이 판 데는 그 리스크 해지 그렇죠. 차원일 텐데 왜 연관이 될까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상승 때문에 금리 상승하면 성장주들이 타격이 가장 크니까 가장 팔기 쉬운 명분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때문이 아니라 뭐 일각에서 여러 가지죠. 그것도 좀 이유로 넣긴 하던데. 네, 그거 넣기도 하고 오늘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시리즈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에서 연기금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질질질 흐르면서 맞아야 될 걸 한 방에 빡 맞았잖아요. 그러면 연기금 입장에서도 어차피 제약바이오 섹터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리밸런싱의 차원에서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오늘 뭐 최근 앞으로 좀 며칠 좀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신규 진입하는 지금 신규 진입해서 놀리면 되게 짜증나겠죠. 누군가는 제약바이오 나 이 가격에 샀다라고 하면. 근데 현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관해서는 오히려 지금 뭐 한미약품 좀 더 낫다고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을 보면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이 정도 투매면 신규 진입을 해도 전혀 이제부터 분할 매수를 접근하면 바닥을 맞출 수 없으니까 분할 매수 접근하면 전혀 부담 없는 가격이 됐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다시 내려왔고 항상 셀트리온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시세 초입 구간까지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보시면 바이오 업종 지수인데요. 이 보면 우리가 2013년 14년도에 한번 큰 상승이 있었고요. 네. 그때가 뭐였냐면 저도 제약바이오는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렵네요. 14년 15년도에 그때 한미약품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한미약품 사노피의 라이센스 아웃이 정말로 이제 2000년대는 뭔가 그 뭐 줄기세포 이슈도 있고 그때는 약간 진짜 기술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다가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슬슬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나중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급등기가 한번 1차로 있었고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이 이제 뭔가 시장을 이끌고 가는 2차 대시세가 있었죠. 이때 한번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신약 개발들 그리고 나서 한번 2017년까지 쭉 올라갔다가 2018년 상반기까지 고생하고 지금 2년 동안 약세하다가 그때 하고 지금 작년에 상승은 좀 다르죠, 결이. 그때는 약간 신약 쪽이라던가 의약품이었다라고 하면 작년에 사실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 백신 관련 주식들 사실 이게 실제로 진짜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 주식 이거는 좀 실제로 뭐 성과도 냈었으니까 그런 관련주를 해서 큰 틀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묶였을 때 지금 일단은 1차 상승이 나고 2차 상승이 나왔고 지금 최근까지 본다라고 하면 3차 상승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하락 이제 오늘까지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면이 마무리가 되면 분명히 또 뭔가 명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있겠죠. 부분일 거냐? 바이오 중에. 그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분명히 어떤 한 제약바 섹터가 트리거가 다 돼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이제 그때 막 2000년, 10년부터 14년 그때 막 제약 쪽 말고 진짜 신약 개발한 쪽이 그때 막 임상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거 만들면 큰 돈을 벌 거다. 뭐 PR을 몇 배를 줘도 된다.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제약화 약이 돼서 실제로 좀 뭔가 진짜 팔리기 시작하는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게 언젠지 몰라요, 저도. 근데 그때가 되면 또 한 번에 또 상승세가 오겠죠.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은 분명히 확실한 쪽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많이 내리긴 했지만 바닥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죠. 근데 바닥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ABL 바이오라던가 뭐 그동안 작년에 고생했던 하나도 떼타지 않고 그냥 쉬고 있었던 제약 정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사실 됐고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주가와 연동이 되느냐? 왜냐면 최종적으로 FDA 승인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기술력 그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 이거 네, 진짜. 진짜 제약바이오는 어려워. 그래서 저는 약간 아직은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작년에 가상화폐하고 되게 상반되게 움직였었어요. 가상화폐가 잘 됐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진짜 수급적으로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약간 지금 이제 혼조세로 들어가면서부터 제약바이오들도 이제 자금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찾으려고 하면 아직은 물음표예요. 아직은 물음표고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가장 세게 받는 취약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V자 반등은 사실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볼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올해 잘 모아놓으면 그래도 내년에는 추가 매수를 잘 해놓으면 내년은 상반기에는 조금 수익을 뭐 최소한 본전 탈출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수급이 여러 가지 섹터들을 다 한 번씩 다 거쳤거든요.
근데 지금 못 거친 게 오리지널 뭐 제약바이오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녹십자분에서 대형 책사도 많이 밀렸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그동안 버텼던 8, 90 이제 버텼던 분들도 이제 툼에 동참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진이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집중해서 어떤 종목이 나올까 옥석 가리기는 충분히 해야 될 때는 온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부터는 방치하면 안 되는 섹터. 그러면 그 시그널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치고 올라오는 제약바이오죠. 그것들이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분명히 상승할. 이게 종목마다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 스토리 우리가 뭐 카카오 올해 상반기 살짝 올라갈 때 그 카카오가 올라가야 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결국에는 그것들이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은 어차피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명분이 곧 스토리예요. 이 회사가 이 약을 만들고 이 약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약이 되고 뭐 또 나가면 이 병을 전 세계 가진 인구가 몇 명인데 이게 약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 정도까지 계산이 됐을 수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죠 지금 종목마다. 그러려면 뭐 라이센스 아웃 종목마다 좀 라이센스 아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게 보이지 않은 거죠. 근데 분명히 처음에 뭐 제약바이오들이 상승 초기 국면에는 바닥에선 못 사더라도 분명히 발목에서는 좀 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안 보이고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주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여기에서 물린 분들 역시 바로 지금 손절 처리하기는 네, 지금은 늦었다. 지났죠. 완전 지났죠. 그럼 이제 역시 반등할 때 매도를 그렇죠. 하는 게 낫다. 네. 일단 그리고, 했다가 다시 사도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것이 뭐 항암이 됐든 뭐가 됐든 바이오라면 그쪽으로 그 떠오르는 어떤 분명히 나올 스토리를 겁니다. 가진 네, 그쪽으로 분명히 나올 가라. 겁니다. 네, 분명히 나올 건데 어떤 종목이 올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좀 해야겠죠. 근데 보면 여전히 뭐 지금 보시면 2018년, 19년 제약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금액이랑 작년이랑 올해 해서 보면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보면 늘고 있어요. 지금 늘긴 늘었습니다. 계속. 조금 늘었네. 네,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반을 상반기에 이 정도면 네. 2배 가까이 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시면 올해까지 지금 2021년 6월 정도까지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는 이게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4조였고 2019년도에 6조. 그다음에 작년에 10조, 올해 상반기까지 6조니까 거의 지금 배 가깝게 늘었죠. 네, 배 가깝게 늘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전혀 실적에서 반영이 안 됐죠. 네, 주가에 반영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분명히 이제 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하고 비교해서 비싸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미국 바이오 회사들은 일정 부분 다 어느 정도 성장을 거친 회사들인데 우리나라 다 초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비싼 구간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리거를 찾는 공부는 저도 해야 되고요. 네, 계속 하게 되고 이제 요게 나오기를 좀 기다려봐야죠. 네, 제약바이오. 한번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지금 시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좀 오늘 그나마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좀 많이 매도가 나왔죠. 근데 이 정도면 6천억 정도면 뭐 시장을 팔고 떠난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요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이 1,000억대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여전히 보면 상대적인 코스닥 강세를 보는 이유가 그거고요. 선물도 2,300억을 샀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데 요즘에 단기 매매 할 때 특히 이제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느낌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워낙에 많이 밀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 잡아보는 전략으로 일단 전 접근을 할 건데 선물을 보면 얘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2,300억으로 끝났거든요. 플러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3시 넘어서부터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종가 전에 2시까지는 플러스였다가 2시 이후에 갑자기 마이너스 갔다가요. 보시면 3시 넘어서부터 계속 마이너스 유지하죠. 하다가 3시 10분
3시 뭐 여기 이때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쭉쭉쭉 들어오죠. 그러면서 막판에 쭉쭉쭉 들어와서 창 마감하고 마지막 4시 그러니까 20분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싸졌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죠. 네. 만약 뭐 10%씩 그렇죠.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면 외국인들도 조금은 반등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을 보면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도 결국에는 오늘 소액이지만 플러스로 끝났고 풋도 매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들을 보면 선물 매도에 콜 매도에 풋 매수입니다. 전형적인 하방 베팅이죠. 외국인은 선물 매수에 콜 매수에 풋 매도입니다. 상방 베팅. 이게 제로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개인은 하방을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여기서부터 상방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의 흐름을 보면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풋 매도, 개인 풋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상방을 잠깐 봤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하방으로 따라붙으니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뒤집었어요. 네. 자기네 마음대로 가는 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파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그날마다 그냥 자기네들 맘대로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뭐 당장 뭐 엿장수처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요? 예정수를 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걔들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판을 바꾸는데 예측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보는 게 왜 개인들이 콜 옵션, 풋 옵션에서 선물보다는 콜이나 쿨에서 이제 매수로 가느냐 매도 포지션을 가느냐 그걸 좀 봅니다. 그거에 반대로 가는 거죠. 움직이는 간다. 네,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그 입장이 이 그렇죠.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다. 네. 그래서 단기 매매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오늘은 종가 베팅이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산다라고 하면 한 300 정도는 사볼 만했죠. 사고 내일 아침에 혹시나 반대 매매를 해서 그 종목이 이평선 정별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일단은 뭐 오늘은 뭐 사실 과대납폭 종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내일 아침에 좀 반대 매매 효과 때문에 좀 밀렸을 경우에는 좀 한 번 더 사서 내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개인 내일 반등이 나와 예상대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옵션 시장에서 상방을 따라붙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은 다시 돌리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현물 팔고 그래서 현금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걸 따라하기 어려워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앞차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러다 사고 나기 그렇죠. 되게 힘들잖아요. 쉽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라는 운전수의 운전이 굉장히 거칩니다. 네,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국인 운전수가 극단적으로 좌회전을 하면 우리 몸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그런 시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 사지 않는다. 일단 살 이유도 없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줄 거는 환율 정도. 그나마 오늘 환율과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봤을 때는 내일 한번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다. 네, 반등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뭐 V자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쉽지 않을 거고 아마 내일 반등 나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팔기 바쁘실 거예요, 사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반등 나오면 좀 정리하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0% 마이너스예요. 25% 예를 들어서. 근데 내일 한 5% 반등 나왔다고 해서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팔자라는 거는 적어도 10% 정도로 손실이 줄어들었을 네. 무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서 마법의 매매법이 있죠.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뭐 종목마다 상황도 다르고 한데 그렇지. 총 잔고 보면서 정리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오늘 잔고 6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일 7천만 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제 대비해서는 내 투자금 대비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오늘 대비해서는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늘 대비해서는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현금 일정 부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가시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총잔고 대비 기준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나는 매매 기계다. 일정 부분 여기까지 오면 반등할 거다. 또는 모르겠으면 분할로라도 일정 부분 잘라낼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을 본 분들의 심정은 일단 본전이 오면 팔겠다 이 생각인데 이걸 버려야 되는군요. 지금은 버려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게 스스로 생각해서 난 마이너스 10%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한 내가 3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더 반등이 되면 난 팔 거야. 그렇죠. 아니면 뭐 15% 되면 또는 이제 저항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평선 저항이나 가격 저항.
그런데 오면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하고 올라가면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거 가지고 마음 멘탈에 위안 삼으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거기서 내가 저항에 일정 부분 팔고 우리가 못 파는 이유는 거기 저항에 닿으면 분명히 이제 막 윗꼬리도 달리고 그래요. 거기서 팔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여기서 팔고 내려갈 것 같은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여기서 팔고 올라가 버리면 안 팔길 잘했어가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간혹 성공은 해요. 근데 계좌를 망치는 거는 팔고 툭 떨어지는 그 종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현금이 있으면 또 기회는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손실 금액이 한 20% 이내로만 들어온 전체 청구이면 또 언제든지 또 만회할 수 있는 게 또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 뭐 나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종목이 내가 가진 종목만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종목이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트레이딩 하실 거는 또 하시면서 뭐 카카오 뭐 한 10년, 뭐 3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보시려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거 빠졌다고 사실 걱정하시면 장기 투자를 앞으로 하시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올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주식시장을 보시면 좋겠고, 네. 간단하게 이제 옵션 시장에서 좀 보시면 단기 매매 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그거에 적합한 종목을 사신 분은 네. 그냥 잊고 지나가면 그쵸? 되는 네, 거고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단기 리스크 그렇죠. 관리를 네, 하셔야죠. 해나가시면 되겠네요. 확실한 건 지금 현금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 그렇죠. 편하긴 합니다. 앞이 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장이지만, 네. 또 우리가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것처럼 이건 이제 물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또 어떤 일로 또 갑자기 반전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요. 예. 갑자기 뭐 우리나라 주식 특징은 뭐 갑자기 2~3%또 급등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러나 너무 낙관하지는 말고 이게 단기 리스크. 너무 낙관하실 것도 없고 너무 비관하실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힘든 시장이지만 뭐 이런 게 주식 시장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지 멘탈 붕괴되지 마시고요. 원래 이게 한국 시장입니다. 네. 이게 원래 망하는 시장이야가 아니라 원래 한국 주식시장이 이랬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작년이 좀 유독 특이했던.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또 이 이후에 다가오는 또 반전의 기회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계속 고민해 나가는 시간을 만드시죠.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